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 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목숨 다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한기 야전훈련을 다녀온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16화 시작하겠습니다. 애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혹한기 다녀왔는데 몸은 다들 이상 없으시죠? 그럼요. 술만 진탕 처먹다 왔는데 몸에 무슨 이상이 있겠어. 정신이 이상하지. 우리가 술 먹었어? 아, 저만 먹었나요? 혼자 드신 야전에서 어떻게 술 것 먹어요? 같아요. 아니, 참, 술 먹고 뻗어 있는 사람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윗에다 뿌리는 건 무슨 만행입니까? 그거? 부자. 그것도 아들은 진짜, 왜 같이 예. 뻗었나요? 저야 그렇다 치자고 저희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걔는. 유림이 띄워주는 거지 뭐. 예, 그 아빠 옆에서 같이 잔죄밖에 없는데. 유림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 아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지금 혜림양하고 러브러브가 시작됐어. 좀 스캔들이 났어요. 스캔들, 예, 조짐이 최한웅 님이 있습니다. 조만간 며느리로 맞을지도 몰라. 22살 너무 차이. 이쁜 거예요. 22살 차이. 마흔에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며느리를 얻게 된. 아, 시아버님하고 나이 차가 더 가깝다. 더 가깝네, 진짜. 근데 유린군이 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놈이 이쁜 거 알아가지고. 아, 이쁜 거 알아가지고. 유림이가 밝힘증이 있더라고. 얘가 꼭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보통 아이들은 이제 잘 애매한 태도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명확합니다. 엄마가 좋아요. 10번을 물어봐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 저도 물어봤는데, 엄마가 좋아가 아니라, 아빠가 미워. 확실한 거죠. 네. 바로 그 저희가 우리 훈련 갔다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놈 눈빛이 제가 의심스러워. 이놈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너 엄마가 좋아, 혜림 이모가 좋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소와 이제 다를 바 없이 처음에는, 엄마. 이랬다가 잠깐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둘 다. 얼이 바뀌더라고. 엄마가 급좌절했습니다, 지금. 엄마 급좌절. 어떡하나요? 유린군이 지금 7살이죠? 7살이죠. 예. 아들 키워봐야 이게 참 미운 짓 하는 7살. 네, 그냥 포기하세요. 근데 부자가 되게 티격태격하던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빠랑 똑같아. 맞아요. 딱 최한웅님이 성격이 아빠랑 리틀 행동대장. 리틀 행동대장. 그냥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세요. 뻔히 다 아는데 그거를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 반갑습니다. 행동대장 최한웅입니다. 좋아요. 우리 인사하고 있었어. 네, 반갑습니다. 민중의 소리 경제부 조태근입니다. 네, 티파니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종티 열혈 문화평론하는 최영일입니다. 네, 오선의 낙선 전문 기자. 민중의 소리 현석훈 기자입니다. 몇 달 후면 육선의 낙선 전문 기자가 되겠죠? 제가 인터뷰를 한 2-3번 했는데요. 걱정스러워 죽겠다니까, 이게. 우리 편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오늘 주제가 야권연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전략지역구들을 쭉 다니고 있는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적지만. 아니, 인터뷰를 하러 가면, 그날 이상한 뉴스가 나와요. 무슨 야권연대 난항 이런 거 있잖아요. 진보당 강경 발언 쏟아내 이런 기사만 나오고. 오늘도 분위기 안 좋아.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제가 지금 인터뷰를 지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뷰 받으시는 분들도 불안해하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오지 말라고는 안 하시는데 오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참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네. 새누리당만 일부러 좀 다녀주시면 안 되나? 아유, 뭐 거기 분들 지금 공천 확정도 안 됐고 뭐 아무나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 확정됐던데. 어디요? 누구? 나경원 후보. 아니요, 거기 경선 할 거야.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 저기 신은경 선수랑 같이 나오잖아요. 아, 신은경. 거기는 이제 출사표를 던졌어요. 피복과 지역구가 됐네요, 거기는. 거기 대단해. 그 자살 그 정도는 자살 폭탄 테러죠. 그렇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중구. 이번에 중구로 나가나요? 그렇죠. 근데 중구. 이 본격적인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지난 주말에 워크숍을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한기 훈련. 근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하필이면 혹한기 훈련 하면서 예. 우리 잘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 마당이었는데 갑자기 이 팟캐스트 종합에서 10위권 안에 들던 우리가 예. 17위로 밀려나서 급좌절을 했는데 아, 심각했어요. 21위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현재 15위로 복귀. 근데 어쨌든 두 자릿수를 찍고 있어요, 계속. 예. 장기간. 우리가 20위까지 밀려날 줄 지금 몰랐는데. 14위입니다. 14위. 예, 14위. 2월 10일 이거는 우리가 참여 시간도 해야 되지만 네. 참여 시간 했죠, 많이. 그 혹한기 동계 캠프에서. 그렇죠. 분위기 침울했어요. 근데 이 청취율 순위를 반전시키는 방법은 네. 해품달 요법을 쓰자. 이 여주인공, 이 청취자의 사랑을 받는 여주인공의 주리를 틀면 그렇죠. 전통적으로 청취율이 올라가죠. 42% 찍었죠. 이번에? 잔혹극으로 가야 돼. 잔혹극이니까 40%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제목이 이게 왜 그 드라마 제작하는 쪽에서 낚시질 많이 하잖아. 연예 매체들한테 이렇게 툭툭 던져주면서 한가인 피칠갑이 뭐야? 한가인 피칠갑이. 헤드라인이 맞아. 네. 그리고 대역 없이 촬영 그리고 기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기사 내용은 그래요. 우리는 입원시켜요, 입원. 그러니까 해림 요정 피칠갑. 그렇게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지금. 예? 자, 주리를 틀라. 왜 웃어? 뭐 하는 거야, 너무 약했잖아요. 방송 망가뜨리려고 자꾸 힘을 자, 해가지고. 행동대장이 매우 쳐라. 아, 참. 뭘로 칠까요? 진짜 피치갑을 한번 해. 이게 방송이 화면이 안 나가니까 우리는 그렇지. 그 약점이 있어. 그죠? 아니, 사운드가 자지러지는 비명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 정혜림 아나운서가 어렸을 때 이 엘리트 연기학원도 엘리트 연기학원? 예, 나오시고 그래서 오늘 연기를 기대를 했는데. 아역 전문? 예. 연기학원. 이게 오디오 연기는 뭐라고 그래야 돼? 좀 몽환적인 맞아. 상태에서 진행돼야 돼. 저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자, 주리를 틀라. 뭐 이렇게 가야 돼. 이 사운드를 듣는 청취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걸 비주얼로 보는 우리는 너무 힘들다. 피치가 반 마인드예요, 지금. 이거 연기 뭐 아무나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우분들 자, 지금 하는 이거 거지. 우리 청취율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거 나가고 나면 작살나겠다. 저 새끼 빼라.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미쳐버리겠네. 절실하긴 한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저 스티브 잡스를 만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랬죠. 예, 잡스. 예,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취율 순위를 올리려면 그 댓글을 많이 쓰게 하여라 뭐 이런 게시를 주시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순간 접속률이 높아야 된다.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욕도 괜찮으니까 욕도 리뷰를 괜찮아. 욕도 괜찮아. 리뷰를 마구마구 달아주시고 별 하나 예, 주시면서 막 씹어줘도 괜찮아. 예, 그래서 안 돼. 별 하나 주시고 별은 많이 안 돼요. 됩니다. 예. 별은 높아야 돼? 그렇죠. 씹는 건 씹는 거고 별은 5개 찍어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안 된답니다. 별 5개. 그래서 별도 많이 주시고요. 그 리뷰 많이 남겨주시고 네.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뭐 바란다. 이런 사람 불러달라 이러면 저희가 또 바로 불러드립니다. 그렇죠. 뭐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나오면 조금 그렇지만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또 말씀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누구는 말이 너무 많다 아니면 누구는 말이 너무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정혜림 아나운서 말 많이 하라 뭐 이런 얘기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마 그러겠지만. 예, 어쨌든 스티브 잡스에 따르면 이 리뷰를 많이 좀 써주시면 많이 이제 들으시는 건 뭐 저희가 다 아니까 예 그러니까 아유. 예 많이 좀 그 리뷰를 남겨주시면서 의견도 좀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예. 뭐 순위나 사실 우리가 순위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종합 100위 안에 들면 대성공이다. 근데 예. 이 타이밍이 좋아서 청취자님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3화 때 벌써 12안을 찍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낙곰수 아래를 찍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대한미디어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상위의 분들은 다 메이저예요. 그렇죠. 우리만 무명의 용사야. 무명이야. 하나하나 찍어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 아직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또 이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이 20위까지 떨어지고 우리 나름 위기감이 왔는데 이 국방부에서 계속 도와주네. 그러니까 국방부? 또 한 왜 번 그런지 언급을 해줘서 예, 그 지상파에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못 들었는데.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바로 그 지난주에 자기 트위터에다가도 쓰고 예. 그랬죠. 트위터도 해요? 예. 국방부에서? 그 지휘관들의 그런 그 종북 앱 삭제 지시는 정당하다. 예. 왜 종북인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예, 그 어쨌든. 옹호를 해주고 또 그 방송사 또 조선일보 뭐 신문들까지 다 언급을 또 해주시면서.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떴던데요. 친북 예, 아주 호가 그 있어, 아, 호가. 친북 애국 전선 이렇게. 급진 세력이 운영하는 예, 예. 인터넷 민중의 소리. 인터넷 매체. 그런데 그 데스크가 좀 싸가지 없는 것 같아. 네. 예전엔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데스크가 사설에도 뭐라고 썼냐면 한 좌파 인터넷 매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무슨 급진이야, 급진이. 우리가 급진인가? 후진이지. 후진? 왜 급진이야, 우리가? 아, 우린 후졌어? 근데, 아니, 여기 헷갈리네? 세 개 중에 어떻게 제일 센 거예요? 좌파, 종북, 급진 중에? 아, 조선일보 뭐가 제일 센가? 종북이 센가? 근데 이번에는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자 아냐고. 그래서 아마 뭐 저기 사회부 뭐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국방부 워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따옴표 해가지고. 그리고 좀 다르죠. 네. 따옴표 애국전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따옴표 친북 애국전선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방송을 친북으로 바꿨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생방송 애국전선이. 그러니까 아예 이름 바꾸자고 우리가 이번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친북이라고? 그러니까 생방송을 빼고 예, 친북 애국전선. 조선일보가 팟캐스트가 이렇게 올리자고. 타이틀을 예, 이렇게 다 소문이 났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가 우리 브랜드로 빨리 가져가야 돼요. 이거. 아, 싫어. 난 싫어. 난 싫고요. 굳이 바꾸려면 친티 애국전선. 아이 참. 알았어요. 오늘 시작부터 아유 씨. 우리 그 김관진 장관님 사랑해요 방송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분하고 깨끗하게 한번 조선일보는 빨아들이자고. 우리 편이야. 아 덕분에 지금 13위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선일보는 우리 편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저는 주목이 되는 게 지난번에 이제 그랜드 슬램 했을 때는 예. 모 좌파 그렇지, 매체에 그렇지. 무슨 예, 예. 모 방송 그렇죠. 뭐 이름 공개를 안 이름도 안 해줘가지고 써주고. 예.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번엔 두 개 다 그냥 거론해 주니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예, 민중의 소리도 정확히 거론이 되고 이번에 지상파까지 진출했잖아요. SBS. 그저 이거 또 쾌거죠. 또 새로운 지상파에 진출하는 쾌거죠, 쾌거. SBS 뉴스에 예.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 단독이에요, 단독. 네. 어.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가 방송할 때는 핸드폰 수거해가지고 맞아요, 검열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자진 삭제 삭제를 유도 방침 유도한다.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삭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자진 삭제 유도인데 사실상 삭제하라는 거죠. 유도를 좀 세게 하지. 대가리 막어 뭐 부사관 이렇게 이상, 가는 거지. 부사관 이상. 사병은 휴대폰이 없는 게 전제니까. 그랬는데 지금 트윗에서 난리 난 건 자진 삭제가 과연 자진 삭제겠냐. 이런 SBS 얘기를 하고 보도가 있어요. 이래요. 그 국방부는 다만 인권침해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 삭제를 유도하고 검열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점점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어. 검열하지 이거 왜 안 해? 대한민국 군대에서 다 자진해서 하죠. 그냥 우리 군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미십니까? 예.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60년 동안. 그래서 참군이래 그- 지금까지. 다 자진적으로. 예. 기분이 나빠요. 뻑함 종북이고 뻑함 친북이고 뭐 누구 맘대로 갖다 붙여. 아니 근데 우리 북한 아니,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우리 방송을 북한 얘기 한 번 딱 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예. 한 20, 30분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그 내용도 매우 객관적인 팩트 중심의 보도였고 장례식 보도요. 네. 왜냐하면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었던 그죠. 조태근 예. 기자가 현장 상황을 전해준 거야. 아이씨 YTN이랑 저기 지상파 3사는 그 평양 방송 그대로 받아갖고 그렇지. 그냥 생방송으로 보냈잖아요. 그게 종북이지 씨. 그래서 애국전선을 처음부터 쭉 들어왔던 이 애청자들은 다 트윗에서 왜 종북인지, 왜 친북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체제 비판, 종북 발언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예. 그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현재까지는. 그렇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국방부 쪽에서 애국전선 딱
따위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분명해요.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도 아니 10대 군가를 소개해주는데도 그래. 군가까지 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것도 종북이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요 오전에 그 지난번 출연하셨던 최강욱 변호사님 전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간단하게 했는데 요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를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업무방해로 좀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통화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갔는데요. 한번 좀 그 검토해보고요. 가능하면 고소 한번 하려고요 국방부. 열받았어요. 뻑하면 종북이래. 최강욱 변호사님이 현재 변론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황당한 결과가 나와서 출연하시고 나서 막 되게 가슴 아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요. 제가 필요하면 좀 필요한 이거 명백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측에서도 분명히 오보가 있고 그렇죠. 이거 따옴표를 해가지고 한 거는 아예 제목 자체를 바꾼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닌데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서 친북 애국전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보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옴표를 했다라는 건 국방부 발표를 이 사람들이 인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조선일보에 소설을 쓴 건데 이렇게 이제 주홍 글씨를 새겨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애청자분들이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위축 안 됩니다. 지금 안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우리의 청취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요. 신났나요? 신났고요. 지금 이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요. 조선일보 인수해버려. 왜냐하면 종편 때문에 망할 거거든. 그럼 인수해서 같이 망하자고? 민중 조선일보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편집권을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미디어 레폼 논란도 맞다. 있는데 우리 그 얘기했다. 그러니까 종편 사업자에 국한된 법을 만들어서 10년 의무 송출 0.0% 막 이런데 종편 사업권 반납할 수 없음. 왜냐하면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렇게 때를 써서 가져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법 만들어가지고 뭐 적자 본다고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되지. 까오가 있지. 한 10년 한 60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종편은 현재 이 사업권을 선점한 조중동이 의무적으로 10년간 뭐 적자 규모가 어떻든 저떻든 가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용마 홍보국장님 MBC 파업 상황 전해주시면서 미디어 랩법 얘기할 때 취약 방송이 될 우려가 있다. 복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건 또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아야죠. 단 종편은 예외로 한다. 단 10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뭐 방송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요즘에 어제죠. 어제 그 주말 프로그램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 왜 그 지난번에 그 최영일 선배가 그 팟캐스트하고 지상파 영역이 흐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낙곰수 얘기를 하더라고. 박성호가 대통령 분장을 하고 나와서 김모 여사님으로 추정되는 영부인까지 박지선 씨를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멘트를 막 하는 거야. 제법 성대모사도 비슷하고요. 지상파에도 팟캐스트의 이 유행어가 스며들고 있구나. 오히려 이 정치인들이 개그 콘서트를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PD 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실 용기인데. 용기죠. 우리는 그냥 막 떠들어도 왜 그 우리는 방송심의위원회를 준수하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법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경고 먹고 하면 뭐 그 앞길도 부말리 같으신 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뭘로 경고를 하겠어? 경고를 하면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웃긴 일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렇지. 웃긴데도 하잖아요. 뭐 도울 선생 갑자기 EBS 잘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대놓고 하는 정권인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방송국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시청률이 안 나온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 대한 방송들이 이렇게 맞아요. 난립을 하고 있는 여기도 뭐 피 튀기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지상파가 팟캐스트 영역을 가져가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지. 우리의 미래는 지상파인 거지. 없어. 아니 지상파로 진출해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 우리 혹한기 훈련 다녀오는 날 집에 오면서 야 이거 애국전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상파로 진출해볼 생각이 있는 거잖아. 지상파를 접수해야죠. 어떻게? 이 결기에 찬 우리 애국 요정의 눈매를 봤어? 어떻게 아니 갈 말이 없어. 저 주먹 들었어요. 거리는 가까워요 지상파. 지금 KBS 노려보고 있어요. 무슨 욕망의 화신이야. 여기 점 하나 찍으면. 저희 지난주 방송의 위력인지 트윗에 보니까 재밌는 뭔가요? 트윗 하나 봤는데 MBC 시청률 나오고 있더라고요. 몇 프로 나와요? 나가수.
나가는 가수다. 하는 인기 프로잖아요. 그렇죠. 1%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1%. 나가수 1%요? 아, 그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다 지금 이제 해품달만 봐주고 있는. 지난주에 얘기가 완전히 안 봐도 안 되고. 너무 잘 봐도 안 되고. 딱 해품달로 그냥 유지. 여기, 이제 찾았네요, 제가. 우리들의 일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죠. 룰루랄라와 나가수.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각 시청률이 1.9%. 아, 정말입니까? 나가수는 5.1%. 아, 그죠. 그죠. 룰루랄라가 1.9%고. 근데 나가수가 5.1%.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MBC를 안 봐주기가 아니고 나가수 하는 시간대에 지금 SBS 이 K-팝 스타로 다 몰렸거든요. 그렇지. K-팝 스타가 지금 되게 이제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뉴스데스크 시청률이요. 5.8% 찍은 걸 봤어요. 아마 지난주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좀 심각한 거죠.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은 한 15%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업하면서 그냥 훅 떨어지는 거죠. 그냥. 지금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 수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2회가 지난 주말에 나왔죠. 그리고 그 이용마 국장님이 광고도 하셨던 그 으라차차 MBC 이 지난주 금요일 밤에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그 영상 보신 분들 보도 보신 분들 많겠지만 아주 난리가 난리가 났었죠. 대성황. 김재철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또 오셨던 그 이용마 국장 등을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용마의 1인. 그게 바로 수배전단. 일단은 그 때문에 보도가 나왔고요. 그 MBC 파업은 어쨌든 좀 장기전으로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변수는 이제 이번 주에 22일이죠. 수요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그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김재철 사장의 신변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장급까지 파업으로 뛰쳐내려간 경우가 없었다면서요. 지금 사회부, 국제부 등 이제 보직 부장들,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제 고참들 중에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부장급 중에. 이분들이 이제 지금 부장급 중에 한 5명 정도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부장들은 노조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측인 건데. 사측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직을 반납하고 그럼에도 내려오신 거죠. 난리 났네요. 김재철 치하에서 못 버티겠다는 거지. 어쨌든 지금 파업의 열기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수 언론들 몇몇 군데 보니까 무한도전이 이제 4주째 결방을 한대요. 그렇죠. 그걸 두고 이제 무한도전 3주째 재방송만 했잖아요. 스페셜 방송으로 시청률이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업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또 막 기사를 쓰더라고요. 일정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부인할 이유는 없지. 조중동이 쓰는 파업 기사는 대부분 이렇잖아요. 이 가뭄의 웬 파업 이런 유명한 기사도 있잖아요. 연봉 8천만 원의 웬 파업 이런 거. 아니 그거는 시청자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매주 무한도전 보는 재미로 사는데 이 하하와 노홍철이 대결을 하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서 아직 결론을 몰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용마 국장이 왔을 때 난 따로 몰래 물어봤어요? 그거 누가 이겼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깜빡한 거야. 우리 집 애들 둘이 난리 나 있어요 지금. 근데 예능이라 모르실 것 같은데. 그치. 우리가 속보로 스포일러 확 까버리자 물어봐서. 우리 청취율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몰매 맞아. 우리가 시간차 특종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느닷없이 오늘이군요. 오늘 트위터를 보니까 국방부 헌정방송. 벌써 몇 주 된 얘기인데. 지난주인데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그 김민석 대변인인가요? 맞습니다. 그 사람 그 멘트. 국방부 대변인 멘트와 각하는 군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면제자임이 확실하다라고 기자가 일갈하면서 그렇죠. 이 국방부 대변인이 그거는 이 오늘 인터뷰와 상관없는 얘기다 그랬더니 가장 상관이 있는 얘기다. 고의적으로 미필한 양반이 바로 현대건설 입사해서 밤새 폭탄주를 마셨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알자지라 기자야 그랬더니 알자지라 기자 해서 막 맞아요. 알자지라 기자 바로 최현웅님 하신 거 아닌가요? 느닷없이 보도가 나오고 그건 내가 얘기를 그래요? 최현웅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매체 영향력이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약간 시간차야. 한수 딱
방송은 바로 다음날 기사가 돼가지고 그치.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저희는 2주 후에. 2주, 3주. 한참 놀다가 2주 후에 부득점이 갑자기 터지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오늘은 에코 마케팅이라고. 오늘은 저기 에코 마케팅 UA 원전 있잖아요. 네. 그 방송 꼭 들어보시라고 한참 알뛰더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 실시간으로 따끈따끈한 이슈를 한다고 하는데 예. 필요가 없나 봐요. 2, 3주 시간차로. 뭐 이제 회자가 성견 되는. 지명이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이 좀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모든 방송에서 폭탄을 하나씩 던지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뉴스타파에서는 성관이 까고 4대강도 했죠. 그렇죠. 4대강 까고 그 다음에 유시민 노회찬 저공비행이요? 분들의 저공비행은 이제 대기업 재벌 비리. 재벌과 박근혜 선수를 이제 신나게 폭격을 하시고 계속 이제 뭔가를 폭탄을 하나씩 득득 던져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지금 전통의 그 이털남 아저씨께서는 매일 멘털국에서 뭘 그렇게. 네, 아니 한번 모셔볼까 하면 거기 벌써 출연을 해 계세요. 지난번에 그 저기 빨라. 이용마 부장님도 지난 1월이죠. 1월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야 니네 또 불렀어? 막 이런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거는 섭외 전쟁 가면 안 되겠다.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손바닥 TV에 그 송경동 시인과 김진숙 지도위원. 이 두 분 저희도 한때 모셔가지고 뭐 물망에 올랐었죠. 예. 저희가 몇 차례 섭외를 시도했었는데, 그때는 좀 집행유예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시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거 섭외 전쟁으로 가면 이거 서로 어렵다. 요즘에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애국전선스러운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좀.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있어요. 분위기가 좋은 게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기뻐해 주셨어요. 예. MBC 노조 파업 사태, 그 전에 국방부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용산 참사 3주기 예. 등등 해서 게스트분들이 나온 걸 다 좋아하시고 좋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레귤러 멤버들에게는 게스트한테 묻어가는구나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지. 날로 먹는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동계 혹한기 훈련을 하고 와서는 우리 힘으로 자립하리라. 그리고 오늘 게스트가 없잖아. 예. 그쵸. 그러면서 서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 마이크가 비는 것 같은 지금 오늘 기분. 이거 어떻게 끝날지 걱정돼요. 극강 이빨이 와서 막 뭘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묻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드리블 할까? 이러고 있는 거지.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나름 야권연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신나게 까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까주나요? 지금 야권연대 좀 심각해요, 분위기가. 지난 주말부터 다시 야권연대 관련 회의가 시작이 됐죠. 예, 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에. 예. 근데 월요일인 오늘도 기사는 되게 우울한 기사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좀 불을 지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권연대에 대해서 좀 세게 네. 정말 많은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굴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유권자들의 좀 심정, 네. 이 야권을 바라보는 예. 그 얘기를 해주자. 그렇죠. 야권연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네. 분열돼서 이긴 적이 없는 거잖아. 지금까지 그쵸. 역대 선거에서. 절대 안 총선이건 되죠. 대선이건. 그럼 야권연대를 해야 되는데 뭐 작년에는 이미 대통합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좀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되지만 예. 그럼 야권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점은 무엇인가,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지금 총선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 2달 남았단 말이죠. 50한 하루 안 남았죠. 2달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달도 채 안 남은 시간으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지금 좀 먹어가고 있는데 예. 그럼 지금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싶은데 아직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일찌감치 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연대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그 계속 카드를 예, 제시하고 이정희 있었죠. 공동대표, 뭐 심상정 공동대표, 유시민 공동대표가 이번 달 초쯤에 제의를 벌써 오래전에 했었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지부진하다가 네. 바로 그 지난주 17일에 이제 야권연대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예. 저 문성근 최고위원이 아마 위원장이 돼 있죠. 네. 지난 그 17일부터 뭐 한 19일까지 오늘이 예. 20일이죠. 예, 그렇죠. 주말 새 계속 이제 협상을 벌이고 그랬는데요. 뭐 특별히 결과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 지역구를 어떻게 양보를 할 것인가, 네. 뭐 또 경선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 오가고는 있는데요. 다행인 소식들은 뭐 그 오늘 아침에 20일 아침 오늘 민주통합당 회의에서 뭐 한명숙 대표가 야권 연대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민주당의 공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우선할 것이다. 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는 해서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뭐 오늘 찌그락바그락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그 국회에서는 민주당 수도권 지역구에 계신 의원 후보자분들이 지역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지역구를 그냥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밥그릇 뺏기기 싫다, 싫다 이런 이렇게 거군요.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냐, 경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는데요. 예. 통합진보당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을 때부터 서약서를 서약서를 쓰게 되죠. 야권 연대를 위해서 포기해달라, 희생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예. 그 조정에 따르기로 조율은 된 상태인데요. 그 4.11 총선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 사이에 이 야권연대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되고 그와 동시에 갈등도 최소화하는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야권 연대를 하자라는 대의에 동의를 못하는 이런 야당은 지금 없으리라고 보고요. 뭐 민주당이 됐건 진보당이 됐건 간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다 확인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강론으로 들어갔을 네. 때 여기서 지금 원론에는 합의하지만 그렇죠. 지금 뭐 크게 이제 뭐 정책하고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이 정도로 이제 크게 나누는데요. 정책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예. 그 통합진보당이 원래 이제 내세웠던 정책들에 상당히 그 민주통합당도 지금 그 좌클릭을 많이 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에서는 뭐 별로 얘기할 것은 없는데요.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 이제 예. 걸리는 것들이 있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들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인데요. 방법들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이 특정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단일화를 하거나 예. 네. 통합진보당이 무공천, 공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후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일화를 하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경쟁을 통해서 경선을 하는 거죠.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방법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수도권하고 예. 호남 지역 이렇게 크게 보면 두 지역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 쪽에서도 후보들을 많이 지금 낼 예정으로 돼 있죠. 예. 또 그 수도권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기존 의원들과 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예. 예비 후보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호남 부분은 조금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죠. 호남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양보가 어느 정도까지 담보될 것인가가 이제 좀 핵심이긴 한데요. 참 어려운 호남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후보 단일화 부분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예측이 좀 되고요. 특히 그 경선 부분까지 이제 가느냐 아니면 일정 당이 한 당이 양보를 해서 무공천 내지는 후보 사퇴 이렇게 해서 뭐 깔끔하게 나이스하게 가든가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경선을 하게 되면 지금 참 난감한 상황들이 있는 지역구들이 몇 개 그렇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을 해서 또 민주당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럼 또 통합진보당 후보하고 또 경선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쪽도 있고요. 통합진보당 쪽에서 좀 더 양보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구도들이 되고 있어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체로 지금 경선을 하자 뭐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그게 모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뚜렷한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선거 때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지만 난항이 있어요. 이 공천을 놓고는 지역구를 양보할 수 없는 개인들이 있는 거거든. 있죠. 개인의 이익들이 걸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연대해야 이기는 거는 알아요. 분열되면 지는 걸 알아. 그건 경험적으로 너무 명확한 공식처럼 돼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원론에서는 야권은 공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로 들어가면 강론이 트러블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은 피해갈 수가 없고 늘 벌어지는 일인데 네. 가장 문제는 중앙당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조정하려면. 근데 SNS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이 예. 지금 민주통합당을 비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명숙 대표 체제가 혁신과 혁신과 통합이었죠. 네. 이쪽이 이제 같이 이제 당을 합당해서 꾸리면서 가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국민 경선도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뭐 엑스맨도 끼어 있다. 지도부가 흐리부리하다. 예. 지금 보면은 이거를 잘라줘야 되는 건 지도부 리더십이잖아. 맞아요. 이 자당 안에 일정 정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네. 예. 근데 잡으면 잡음대로 다 나와 있고 이게 공천 중심인지 뭐 오늘에서야 나온 얘기가 야권 연대 결정을 우선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우선할 건지도 얘기 안 되고 공천은 엎치락뒤치락 또
내부 싸움을 벌이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중앙당 지도부가 청소해주지 않으면 이걸 누가 해줘? 민주주의에 맡기나 이거를? 그 말씀인데요. 한명숙 대표 체제가 이제 1월부터 들어섰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런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도 이제 좀 문제가 있었죠. 뭐 문성근 최고위원이 뭐 박차고 나가시기도 하고 공천심사위원 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이게 바로 그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 문제하고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 한미 FTA 관련해서도 좀 잡음이 일어났었죠. 많죠. 민주통합당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 저 재제 협상을 하자는 거냐, 아니면 뭐 폐기를 하자는 거냐, 뭐 발효되고 나서 재협상 하자는 거냐, 뭐 이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그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의 입장이 좀 그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사과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이게 지금 이제 야권 연대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호남 또 수도권 이런 핵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런 지점들에서 공천을 할 때 과연 한명숙 대표가 어떻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참 그 걱정이 됩니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봐도 지금 뭐 이른바 이제 정체성 문제에 걸리는 분들이죠. 지금 뭐 한명숙 대표는 야권 연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긴 하시지만 정책성 부분이 또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서 바로 오늘 신과통합에서 성명서까지 냈었죠. 그랬었죠. 정체성과 이 도덕성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든 연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축에 껴있는 게 바로 이 정체성 문제, 이 엑스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촛불 시민들은 그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죠. 공천심사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이제 엑스맨들에 대한 얘기들까지 쭉 하면서 이런 그 다층적으로 지금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권 연대 협상 과정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장치들을 지금 너무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공천심사위원회라도 제대로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정답은 없잖아요. 이 현실 정치의 흐름 속에 무슨 이제 수학 공식처럼 정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직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 공학이 굉장히 무슨 뭐 이론적인 학문인 것 같지만 현실 정치에서 보면 논리성과 합리성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대중정서에 부합하는 감성공학이 결합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난감하게 얽히고 설켜서 FTA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뭐 지역구와 이 중앙당의 격차, 야권 연대가 우선이냐, 내 밥그릇이 우선이냐 이런 막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들은 물론 지역구 상황에 들어가면 개개인 인물을 보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전국 구도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판을 짤 것인가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지도부의 선명성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지도부가 깃발을 명확하게 들어야 되고 내부에 잡음이 있겠지만 그것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엑스맨이나 정체성이 다른 인물들이 자기 이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계속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 들어주고 언제 이 싸움을 이겨? 그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화두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 생각을 했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민주당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누굴 모셔다가 뭐 야권 연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도 아니 그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거기 고춧가루 뿌릴 필요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어차피 다 합쳐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렇죠. 누구도 욕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3개월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또 이제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야권 연대가 뭐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니 그러게 진작에 통합하자고 그럴 때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야권 연대대로 또 이슈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다른 정치 세력들이 만나서 합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 뜻이니까 합쳐라, 국민의 명령이다 합쳐라, 이걸로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다녀보니까 그게 딱 하나 문제였는데,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왜 통합 안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손학규 대표 모시고, 당대표로 모시고 싶지 않아.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면, 야, 니네 들어와서 너네 조직 그대로 가져가고, 너네 대표는 아니지만 그냥 그거 대표해. 의석 국회의원 자리 많이 줄게. 그리고 총선 끝나면 또 뭐 나가서 따로 살림 차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지, 이 사람들은. 야합이지 뭐. 그렇죠. 예, 그 야합이라고 생각하고. 뭐 야합도 야합이지만은 예. 이제 강자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컨대 예. 진보당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었다. 좀이라도 있다. 예. 그러면 통합 얘기를 못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경계하겠지. 이정이나 유시민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통합 얘기를 못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은 어차피 소수파여서 여기서 그렇죠. 일정한 지분을 갖는 것.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는 것. 그럴 세력 정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온다. 작년에 이 대통합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물 건너갔지만 네. 야권 연대론으로 이제 전환이 됐지만 그렇죠.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대통합론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다. 예. 야권 연대론이 현실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게 검증되는 게 뭐냐면 중통합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은 소통합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네. 그러면 혁신과 통합과 구민주당이 지금 합쳐서 민주통합당이 됐는데 내부에 정리가 됐냐고요, 그동안. 더 시끄럽지, 더 시끄럽고. 근데 그들은 이미 지난번 여당으로 집권했을 때 예. 같이 해봤었던 팀이에요. 예. 구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합쳤다가 흩어졌다가 뭐 꼬마 민주당 얘기 나오면서 다 해볼 거 해본 사람들이 다시 뭉친 건데. 그냥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래도 또 티격태격하고 있어, 그 안에서. 그럼 이들이 그들보다 훨씬 선명하고 급진적인 진보 정당, 사이즈는 작지만 그 두 개의 세계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도대체. 이 정강 정책 문제라든가, 정책 대안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 야권 연대론이 맞는데, 문제는 내부 정리가 안 되니까 외부 정리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게 누가 칼을 들고 깃발을 들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도부도 뜨뜻미지근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누가 좀 명확한 목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간은 자꾸 가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표줄 아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표 받을 놈들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싸우고 있어. 이전 투구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오늘인가 어젠가 천정배 전 장관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양보해야 되고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공천심사 어영부영하면 안 되고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 잣대다. 이런 예.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두관 지사가 예. 야권연대 하려면 큰 놈이 양보해라. 이렇게 예. 얘기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내부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김두관 지사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야권연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가 제일 야권연대가 나름 잘 중요한 되고 있는 지역이죠. 지역이기도 하고, 그 자기가 이제 섣불리 뭐 막 던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얘기하신 거면은 그렇죠. 나름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답답하니까. 예, 그런데 아까 그 저희 선배님 말씀 중에 되게 주목할 만한 그 워딩이 있는데 뭐 정치인은 아니셔서 워딩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책임지기 내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랬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한 6개월 넘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며칠 안 남았어. 이거 확 까야 돼 이거.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제가 확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우리 저 이인영 전 최고위원 저는 그 생각 지금 계속 나요. 최고위원이죠. 여기 앉으셔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정치권에서 자기 지키면서 정치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상대방을 키워야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이 판단을 뭘 가지고 하느냐. 내 정치적인 전망이냐 아니면 내 사리사욕이냐. 근데 현재 대부분 정치권에서는 후자란 말이에요. 사리사욕이야. 밥그릇이고 내가 얼마나 정치를 더 할 수 있겠나. 여기엔 국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기 싫은 거지. 정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나와바리 정치를 해온 거지 그동안.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저 유시민 전 대표 유시민 대표가 현 대표죠. 전 참여당 대표. 무슨 뭐 저 민주당 무슨 돈봉투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돈봉투가 왜 생기냐? 그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미 수금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호남은 건들지 마. 야권연대를 해도 호남은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전당대회 때도 아주 분란이 심각했죠.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국민들을 나온단 위해서. 말이에요. 그게 국민들의 뜻인가? 새누리당이죠. 이 새누리당을 몰아내려는 이런 수구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싹쓸이하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에 부합한 것인가? 이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배불렀구나. 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대부분의 중론이죠. 지금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민주당이 배불렀구나. 그러니까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민주당 형편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몇 달 전이었는데 뭐 11월에 FTA 하고 할 때 그냥 뭐 존재감 뭐 거의 뭐 듣보잡 수준이 돼버리고 그렇죠. 오히려 진보당이나 뭐 그때 통합이 안 됐으니까 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진보적 정당들 또 시민사회 촛불 시민들 뭐 낙검수 뭐 이런 데들이 쫙 치고 나가는 그렇죠. 이런 형국이고 민주당이 위기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혁신과 통합 쪽이랑 통합 절차를 이제 밟아서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참여경선 하면서 좀 재미 좀 보고 좀 지지율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생각 몇 달 전 일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이 기억력으로 무슨 테스트를 해서 뽑는 것 같아요. 기억력 나쁜 단세포로. 기억력이 나쁜 사람 위주로 해서 국회를 보내는 건지. 야, 2달 전 일이라는 겁니다. 2달 전 일. 2달 전도 아니에요. 경선하는 게 한 달 전이니까. 지지율이 이제 좀 30몇 % 나오고 뭐 40% 가까워지니까 이거 뭐 굳이 야권 연대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이 그래 다이다이 붙자 우리 이긴다 이런 거지. 그때 우리가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지만 한미 FTA 정국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국민들의 이제 불신과 욕을 먹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는 전기가 마련된다라고 믿었던 건 뭐냐면 한나라당이 내파되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 이후에 쌩 욕을 먹으면서 내부에서 친이 친박 갈라지고 막 붕괴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박근혜 비대위를 다룬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구화 방송. 지금 박근혜 비대위의 결속력은 높아져 있어요. 그럼요. 민주통합당에 비해서 오늘 박근혜 대표가 무슨 얘기를 막 지르냐면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패해야 될 족, 패족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FTA는 너희가 발의한 건데 말을 번복하는 국민에게 약속 못 지키는 집단 이렇게 세게 찍어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이게 전형적으로 이 정치 역학에서는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야권을 갈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그럼 이거 대응을 하기 위해선 더 강한 연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흐지부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지. 박근혜 대표가 그런 말 할 때 진보당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멸종을 해야 된다 너는. 우리 FTA 일관되게 반대했다. 그렇죠. 그럼 민주당하고 연대할 거다. 공조해야지. 이러면 이제 이런 게 같은 편이다. 완화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갈라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갈라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민주당도 공격당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들도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이인영 최고위원 오셨을 때 계속해서 여쭤봤던 게 그래서 지도부 이제 되시면 한미 FTA 어떻게 하실 거냐, 내부에 그 총 쏘는 사람들 확실하게 쳐내실 거냐 이런 거 계속해서 우리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현재 그 한미 FTA에 오히려 찬성했던 그 총 쏘던 의원들 지금 제대로 잘라내고 있는 게 맞냐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민주당을 더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공천 그 심사 기준에도 우리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 잘라라라고 했던 건데 그게 포함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게 뭐 공천 기준으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말은 뭐 하자 말자 이런 얘기들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그것까지 신경 쓸 나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단세포론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 지금 자기 기득권 때문에 야권 연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지역구를 생각하는 이미 돈이 들어갔을지 어떤 기득권이 투입된 개개인 의원 소수 지금 야권 연대에 대해서 경계심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다 지분 나눠 먹기 했었거든. 우리가 뻔히 안단 말이에요.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자, 이 지역구 이렇게 나눠 먹기, 공천 조작 이런 거 다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진보당에서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8대1론이라든가 독일식 정당 명부제 모델을 제안했을 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자기는 과거에 더 심하게 해먹었는데. 나는 이런 말 바꾸기가 정말 이제 저는 나이가 한 40대 되니까 선거를 한 30여 년 본 거예요. 투표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안 그랬던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민주투사인 척하면서 자기의 이 사리사욕을 챙기나 이걸 보면은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건 국민들을 졸로 보는 행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야권연대가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한 겁니다. 첫째, 국민의 지금 요구가 뭐냐. 예. 그렇죠. 국민의 영역을 따라라. 이제 한나라당, 이제 한나라가 아니군요. 새누리당인지 새머리당인지. 여기 정리하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번에 진짜 패족. 싹쓸이. 싹쓸이. 과반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과반이면 아직 과반으로 안 되지. 3분의 2 싹 해가지고 한번 싹 정리를 하자는 게. 3분의 2도 안 돼. 그러니까, 두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과반을 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각자 가도 돼요. 그렇지. 어떻게든 가면 뭐 비슷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만나서 과반 되는 그거는 거지. 2006년에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그죠? 좀 살려놓으니까 또 기사회생 해가지고 정권 딱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나라당을 싹 이 새누리당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야권연대를 해서 막강한 저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대다수 이게 지상 명령인 겁니다. 국민들의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일인 거죠. 이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이걸 저는 안 따르는 당은 박살이 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입장이 다른 지분이 다 각자 있는 이런 정당들 합칠래니까 이걸 하려면 정신은 딱 하나다. 양보 정신이에요. 그렇죠. 서로 양보를 해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계산이 간단한 게 진보당이 뭘 양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뭘 6석에서 그럼 뭐 5석으로 양보를 해요? 아니 목표가 지금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20석 해보자 이건데 이 당을 그럼 20석 해보자는 당한테 양보를 하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정치적인 셈법으로는 맞는데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 셈법으로는 맞는데 통합 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하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이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네가 갈짓자로 왔다 갔다 좌지우지 갈팡질팡하면서 국민들이 저게 뭐 하는 행보야 이럴 때 그나마 진보당만 초질관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단 말이에요. 중심을 잡아주죠. 그럼 야권 연대를 하면서 민주당이 얻어갈 것은 뭐냐면 선명성이야. 맞아요. 우리는 좀 헷갈렸지만 이들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거야. 소수지만. 사실 또 뭐 그래서 연대하는 거야. FTA. 그래서 지분을 주는 거야. 예. 그럼 국민들이 그 말을 얼마나 기껍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대다수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최한욱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민주당이랑 가겠다 이걸 얘기를 진보당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당이 내놓은 안이 뭐냐면은 독일식 정당 정당명부 명부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방식으로 배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자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지금 얼마냐 하면은 지금 진보당 지지율 5% 나온단 말이에요. 저 5%. 그럼 지역구 지금 200석 중에 5%를 단일 후보로 달라는 겁니다. 5%.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 100석의 5%가 5석이니까 10석인 거지. 200석의 5%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나중에 지지율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10개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역구를. 그렇지. 여기를 우리 전략공천 해달라. 예. 근데 이거를 지금 합의를 못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원이에요, 전원. 그러니까 확인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진보당에서 17일까지 안 되면 야권연대 물 건너간다. 이제 이 발언 굉장히 센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예. 물밑 접촉이 있기는 있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게 지난 주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혹한기 훈련 갔다 왔을 때. 근데 그 즈음에서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진보당이 전국에서 한 182개 정도 후보들이 출마하거든요. 182 정도. 네, 2개 정도. 그런데 몇 개 빼고 전부 다 한 5%, 6% 차이 나는 거예요.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당을 경선을 시켰을 때. 아니요. 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3자 구도. 민주당, 새누리당? 진보당, 새누리당. 이렇게 3자 구도였을 때, 그 민주당과 진보당 쪽이 한 5, 6%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100% 새누리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갈 길이 급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분열에 의해서, 야권 분열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꼭 짚어야 되는 게 80년대 말에 이 전두환 공부독재 끝날 때 87년에 종식시킬 수 있었잖아. 6.29 선언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DJI YS가 찢어지는 바람에 노태우가 된 거 아니야. 36%가 대통령됐잖아요. 이 병신처럼 5년 동안 또 공부 독재 밑에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 반복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권이. 그럼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지. 이것만큼은 총선 경계하자. 구도에서든 대선 구도에서든 3자 구도는 안 된다. 야권 둘, 여권 하나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저는 조금이 뭐 200개 선거구 중에 뭐 50개, 뭐 70개를 달라고 그런다. 진보당 쪽에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욕심이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럼 뭐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뭐 20, 30개를 지금 그것도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20, 30개가. 그렇죠. 그러면 뭐 반 이상 좀 되는 정도 이런 건데. 그럼 실제로 한 10석 정도를 지역구에서 보장을 받고 또 나머지는 비례해서 또 10석 해가지고 진보당은 교섭단체 한번 해보겠다. 예. 또 진보당이 교섭단체 되면 좋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늘 그래서 이게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그 뭐 시민사회 원로분들 뭐 그 백나청 서울대 명예교수님 비롯해서 이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이 민주당
또 진보당 찾으셨더라고요. 예. 오늘 민주당에 가서는 이제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두 정당이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절실함과 역사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대승적 협상을 통해 양당 모두가 승자가 되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네. 하셨고요. 예, 백 교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큰 승리를 위해 각 당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시민사회가 힘을 합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지난번 그 6.2 지방선거나 아니면 11.26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이제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큰 역할을 좀 하셨는데 그 이번에도 이제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또 나서신 거죠. 얘기를 좀 더 이어가시죠. 우리 저기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쉬었다 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16화를 듣고 계십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천학원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기름이 내리라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기름이 내리라.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서로 다른 정파에 속했던 대표적 정치인, 불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진정성 있는 진보주의자 이정희, 그들이 털어놓는 진보에 대한 농도 짙은 고민과 솔직한 견해. 유시민 이정희가 6개월간 나눈 대화의 기록. 미래의 진보. 2012년 진보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미래의 진보. 제가 매일 아침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옛날에 각하랑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 깔 때는 그렇게 재미가 좋았어요. 그래요. 저희 채팅창 들어오시는 청취자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들 그렇지. 반엠비, 이 새누리당 욕하는데 정신 없었거든요.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 들어서 방송에 들어오시는 청취자분들이 채팅창에서 정말 야권연대 얘기만 딱 이응자 하나만 꺼내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 청취자들이. 그렇게 하나로 똘똘 장 물쩍던 그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막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난리거든요. 뭐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야권연대 민주당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 건네면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잘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못 기다리냐? 그죠? 왜 성급하게 그러냐? 또 이거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야권연대 할 거면 좋게 가야지. 뭐 이런데 지금 뭐 좋게 갈 상황이냐? 이러면서 막 서로 나중에는 뭐 쌍욕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저는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채팅창에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 야권연대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까지 단단했던 그 벽에 이게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다간 진짜 같이 공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정치니까. 그래서 낙관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중반이 넘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 애국전선이잖아요. 그럼요. 애국전선은 우리는 센 전선이거든. 종북 친북 얘기 막 들으면서도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야. 나 북한 사정 모르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우선 잘 돼야지. 맞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그 입장에서 지금 야권연대 얘기하면서 저의 결의는 뭐냐 하면 자, 기자 계급장, 아나운서 계급장, 평론가 계급장 다 떼자고요. 계급장 다 떼. 왜냐면 다 떼.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미래. 뭐 남의 국민인가? 내가 국민인데 그럼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야권연대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열받는 얘기를 좀 하자 이거예요.
그 보면은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쵸. 이거는 당면의 과제야.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우리 내부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의 집권은 눈뜨고 도저히 못 봐주겠다. 지금 나 이민 갈까? 감옥 갈까? 지금 이런 결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지만 야권 안에서도 나 유시민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나 민주당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한명숙 욕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 존재해요. 분열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걸러내야 할 엑스맨의 범위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것 전 다 이름 다 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 다 까야죠. 야권 안에 있지만 회색 분자들은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흑백 논리로 뭐 옛날처럼 냉전 이데올로기처럼 가자는 게 아니고 이긴 다음에 잘 되기 위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건 수단이잖아요.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기자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선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우리가 좀 미운 마음은 줄이고 엑스맨은 제거하되 나머지는 뭉쳐라. 그럼 내 지역구에서 내가 싫어하는 야당 후보가 나왔어. 그리고 난 찍어줄 거야. 왜냐하면 새누리당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합의를 지지예요.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탈락하더라도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야권의 단일 주자로 나오면 밀어주겠다라는 마음은 국민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전원 미워서 새누리당 찍어주겠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너희끼리 합의를 해서 하나의 카드를 내세우면 우린 찍어줄게. 이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03년 말경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기 직전 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주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몇 달 정도 그 정당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몸을 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정치권 안에서 접해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정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다 자르고 정치를 좀 모르셔서 그런데요. 정치판은 이런 역학과 공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저는 개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전문가는 없어요. 정치 전문가는 정치꾼이에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생활 정치야. 그렇죠. 회계사 하던 사람이 국회 들어가서 예산 결산 참여하는 거고 법조인 하던 사람이 들어가서 입법 과정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고 그렇죠. 철물점 하던 사람도 민의를 대변해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국회 들어가면 우리 지역구의 서민들의 불편한 점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생활 정치잖아. 그러니까 뭐 미국도 대단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선진화돼 있다는 게 정치에 입문하는 게 정해져 있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정치학과를 대학원을 졸업하고 무슨 정치학 박사가 된 사람이 마치 법조인을 하고 나서야 뭐 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웃기지 마시고요. 국민의 대표는 기득권이 아니고 봉사직이에요. 그게 우리 헌법의 기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생활 정치의 기반을 추구하는 과정이 정치 선진화하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길인데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20년 후퇴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당에 또 국민들이 이 정치공학에 놀아나야 돼? 뭐 2선 3선 했던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 모르십니다. 이 안에는 이런저런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웃기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건 진보당이건 나머지건 이뤄낼 것은 딱 하나다. 지역구당 하나의 야권 후보를 내라.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만 만들어라. 그럼 나머지 국민들이 다 청소해 주겠다. 이게 이 뽑을 사람과 날릴 사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정 안 되는 꼴통 동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건 그렇다 치고. 포기할 소수는 포기하고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잡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 진화하면서 싸워 나가는 거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20년 동안 충분히 진화했고 이 민의가 성숙했고 옛날에는 뭐 민도가 낮다, 뭐 돈봉투 얘기. 돈봉투는 지금 정치권 안에나 있어. 국민들은 돈봉투 별로 신경 안 써요. 돈 받아먹고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다. 이런 분위기야. 그 돈봉투 받았다가 몇백 배, 몇십 배 물어내잖아요, 지금. 선관위의 법에 의하면.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난리가 나는데 국민의식이 훨씬 더 첨예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태를 벌이는 것은 정치 지도자라고 자임하는 몰입애들이에요. 정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들은 정치꾼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직업적으로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럼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그 구도를 깨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손에 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야권연대 하나를 못해서 이게 빌빌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까지는 낙관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면서
야권연대를 해야 돼. 기분 좋고 속 시원하게 해주면 좋잖아. 전 지금 이렇게 생활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문득 딱 생각이 났는데 요즘 새누리당에서 생활정치인을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석혜균 선장을 비례대표로 새누리당에서 영입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리고 그 우주인을 끌어들이는 이소연 우주의 그 연구원이시죠. 연구원을 심지어는 공천하신다고. 박근혜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철수 씨와 손잡는 것도 좋은 일이다. 뭐 이런 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단 다 잡고 보자 이거죠.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하는 거 보면 민주당하고 확 구별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얼마 전에 그 친박연대 있잖아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바뀌기 전에 이제 합당을 했단 말이에요. 뭐 합당이라기보다 그냥 통합이죠, 그냥. 그런데 거기 이제 송영선 의원이 있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송영선 의원이 지금 공천 못 받았다고 막 울면서 기자회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에 비례대표 공천 안 한다. 이 방침이 나와서 그랬거든요. 송영선 의원은 그 대구 경북에 그렇죠. 지역구가 있으니까. 네, 대구 경북에다가 원래 비례대표인데 거기 이제 공천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 기반이 그쪽이죠. 네, 그런데 비례대표 안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울면서 아니 박근혜 그 비대위원께서 살아 돌아오라고 그래서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박이 공천 학살을 당하고 박근혜 비대가 살아 돌아오십시오. 뭐 이게 공식 워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 걷어주고 내치는 거지. 여기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긴장감이 그다음에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저기 디도스 얘기하면서 홍준표 대표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홍준표 대표 지금 백의종군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동대문에 공천을 줄 거야 말 거냐 그것만 얘기해 주라. 다 납작 엎드려 빈단 말이에요. 중진이고 나발이고 비대위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 모두 이제 다 박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받아야지. 이거는 뭐 이제 지지율 높아. 그래 뭐 우리 한번 뭐 해볼만 하게 해. 뭐 37% 이제 뭐 우리 그냥 깃발 먹고 보면 이기겠네. 이래놓고 그냥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광 팔고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무슨 정치 개혁이 되겠어요? 뭐 야권연대요?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이거 돌려보고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야권연대 안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지금 전술이 이게 이제 벼랑끝 전술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뭐 당선권은 아닙니다. 이게 50%가 돼야 당선되는 거니까 뭐 40% 나왔다고 해갖고 이거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조금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이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시간을 끄는 거, 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민들 불안해진다고요. 그렇죠. 이미 불안해. 불안하면서 이제 사표 심리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수 정당들의 어떤 지지율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고 야권연대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이 유리한 조건에서 야권연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데 진보당이 지지율이 10% 나올 때하고 5% 나올 때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급할 게 없다. 그래서 이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그 지분을 좀 더 확장하려는 이런 그러니까 연대의 대상을 압박해서 결국은 항복하게 만들겠다, 백기 들게 만들겠다. 뭐 이런 지금 가는데 야비한 전략이지. 이게 정말 야비할 뿐더러 이렇게 되면은 이 진보당에서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하죠. 뭐냐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똑같이 진보당도 벼랑 끝 전술로 가면 어떡할 겁니까? 다 죽어보자 한번. 공멸이죠 공멸. 이래가지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처럼 분열될 때처럼 그죠. 노회찬 그 당시 후보하고 한명수 후보가 이제 뭐 같이 출마가 됐는데 그 당시 뭐 노회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율 격차 이미 범위에 밖에 있기 때문에 뭐 가더라도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한명수 캠프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판단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지만 요즘은 다 박빙 승부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표 때문에 결국은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경험을 지금 몇백억이 날라간 거 아닙니까? 또 그래가지고 되돌이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극단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해요. 집권하냐 못하냐, 당선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이 상황이 빛과 어둠이 교차해버리니까 그건 맞는데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당선되는 과정도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 어둠의 선거로 정말 돈 뿌려서 당선되면 나중에 금방 또 목 날아가고 적발되면 그러면 이제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이제 고비용 정치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과정 자체가 이 비리나 불법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 정치가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동까지 주면 더없이 좋은 건데 왜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면서 이렇게 밀어붙여야 돼?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유권자인데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진보당에 마음이 가지만 결국 이놈을 당선시키려면 민주당을 찍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국민들이 다수 나오게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예. 하지만 그 국민들의 마음은 기쁠까요? 짜증나죠, 짜증.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지수 확 높여놓고 결국은 마지못해 이쪽을 찍어주게끔 만들어놓고 국민들 기분 찜찜하고 내 마음이 찢어져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치를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신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더라도 그냥 국민들이 짜증나도 이 새끼 더 짜증나니까 그냥 찍어주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져가지고 지난 4.27 재보선 때 김해에서 정말 짜증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후보단이라 결국 되긴 됐지만 그 뭐 불협화음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아마 저는 유시민 대표가 상당히 많은 그 깨달음을 좀 얻지 않았을까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만신창이가 됐죠 이미. 근데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을 그렇죠. 보면 김해 당연히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 김태호 그 총리 청문회도 통과를 못해가지고 낙마한 사람을 국회의원 온갖 비리가 다 터져 나온. 그래서 저희하고 원수를 졌죠. 이 100% 지는 싸움이었는데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유. 니들도 싫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요. 그 당선했다는 거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그 김해 선거는요. 그 제가 5선의 낙선 전문 기자. 또 취재 갔어요 그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선 중에 하나야. 네,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가면 떨어지고. 알고 보니 원이 여기. 죄송합니다. 김태우를 인터뷰했어야지. 그러니까 김해 선거는 있잖아요. 좀 논란이 있을까봐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야권 연대의 표준이나 방식 그리고 그 어떤 과정의 잡음 때문에 뭐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국민참여당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당시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야권 연대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진보당 너네 국어라는 거냐, 뭐 있는 걸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떼쓰냐 이제 이런 분위기 똑같아요. 거기도. 그런데 이제 보도되는 거는 센 놈 얘기만, 센 마이크만 보도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참여당 쪽에서 많이 억울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제가 보는 김해 선거는 있잖아요. 뭐 선거 끝나서 이런 말씀 드려도 좀 되려나 모르긴 한데. 오늘은 다 까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김태우 후보가. 얼굴? 얼굴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얼굴도 있어. 얼굴이. 면상.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생겼다고? 네, 키 크고 잘생겼어. 난 대통령도 하게 그렇다. 아니, 세수대야로 치면 대통령감이지, 행동대장. 아니, 제가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아니, 얼마나 태우는데, 김태호보다 낫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말실수하면 한 30만 원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게요. 한티 만들어. 점조직에 진 거예요, 점조직에. 그 조직 기반. 네, 조직 기반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당 쪽에서 당시에 그 자원봉사자 분들 있잖아요. 전국에서 막 800명씩 내려와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반면에 그쪽 조직은 이제 잘 돌아갔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참여당 쪽 후보로 단일화가 되니까 일종의 이제 사보타지 비슷하게 손 놨다. 뭐 이런 간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김태호 후보가 얼마나 재밌는 광경이었냐면요. 그 참여당 그 옛날 참여당 분들이 투표율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투표하고 출근하셔라. 이제 뭐 이런 캠페인을 많이 벌였는데 김태호 후보 쪽 선거운동원들은요 휴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표 계산이 끝난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 뭐 점조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녀회, 노년회, 청년회, 무슨 종친회, 뭐 이런 데서 표 계산이 벌써 끝났고. 그러니까 당선권 표가 확보된 게 확실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그때 김태호가 했던 게 조용한 선거였거든요. 조용한 선거. 그래가지고 계속 발로 뛰고 돌아다니고 이제 휴지 거기는 조용하게 했어야죠. 네, 휴지 줍는 거 딱 보고 소름 돋았다니까요. 이야, 이 사람들 표 계산 벌써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선거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선거가 다 그렇잖아요. 뭐 동책 있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뿌리부터 나오는 그 60년 묵은 그 낡은 뿌리들이 거기 이제
골수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 선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감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잘 나와도 예, 시너지 효과를 당연하죠. 해서 감동을 주고 특히적으로 우리 젊은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꿔보자 그러고 이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김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문화평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의 멋진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연출이 필요해.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큐시트와 시나리오가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연 행사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뭔지 컨셉 도출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다수 국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동하는 공연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요즘 상업적 발상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흥행이잖아요. 흥행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노력도 들어가고 희생도 필요하고 또 물량 투입도 필요하고 적재적소 배치도 필요한 건데 경영 관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아까 벼랑 끝 전술이라고 행동대장이 얘기한 방식으로 아니 어느 공연이 관람객을 협박해서 야 표 사라 표 뜯어내는 이런 공연이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정치판이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서 점점 역사적으로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를 키워왔던 우리나라 정치사인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마치 2002년 월드컵처럼 참여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MBC야 5년 중 4년을 살아봤더니 선거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경각을 한 거예요. 참 가깝게서 그래서 2012년을 점령하기 위한 김근태의 유언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전 국민이. 근데 이건 연출자가 개판이네? 공연을 말아먹고 있네? 시나리오도 안 쓰네? 막장 드라마 만들고 있네? 국민들은 다시 니네가 그렇지. 그리고 또 6년 전, 5년 전으로 회귀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현상이 아니냐 이거지. 그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야권 후보를 이번 총선 때 찍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50%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지난해 하반기에 보니까 시사저널인가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거긴 야당의 폭이 좀 넓긴 하지만 예전에 뭐 친박연대가 야당이고 이랬으니까 그렇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건 여론조사 내용만 놓고 보면은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50% 이상이 야당 후보를 찍겠다. 이런 의사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야권 연대가 돼서 1대1 구도만 만들어지면은 이게 뭐 180석 200석도 그렇죠. 새누리 잡아뜨릴 수 있어요. 야권에서 기대해볼 만한 그야말로 큰 판이 오고 있다. 그럼 이거 파이를 키워가지고 좀 속되게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은 민주당이 그 과반수 이상을 지금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과반수를 갖고도 나머지 야당들 뭐 진보당을 포함해서 나머지 야당들이 또 자신들이 기대할 만한 의석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파이를 키울 국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감동을 만들어내고 좀 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인배적으로 이런 양보도 하고 뭐 좀 멋있는 또 헌신도 하고 백의종군도 하고 아니 얼마 전에 참 저는 참 아까도 얘기한 정치인들 기억력 문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그 뭡니까 이 메멘토라는 영화처럼 뭐 단기적 상식증 걸린 사람만 아니 왜 시사평론가가 영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내 건데. 아니 그 박원순 시장이 되는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양보의 감동 아닙니까? 그렇죠. 안철수가 17분 만에 둘이 포함 50%가 5%. 그래서 기성 정치가 못했던 것을 신인 정치인들이 한다 이렇게 찬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거기서 또 열광적 지지가 나오면서 나경원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렇게 가자 이런 거예요. 야권 연대도 우와 아름답게 당신이 하쇼. 딱 17분 만에 우리 17분 만에 좀 타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걸 또 땡겨서 뭐 16분 15분 하면 더 좋지. 그래서 17일 날까지 시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7분에 아유 어떻게든 좀 빨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한 30일 정도 남겨놓고는 딱 싸울 태세가 딱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구를 내가 찍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나오는 건지. 저는 이제 도봉에 쌍문동에 살고 있는데 동네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중요한 동네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도 동네 얘기 해야 되겠어. 먼저 하세요. 나도 할 거야. 아까 우리 동네. 맺힌 게 많아 우리 동네. 원한이 있어요. 원한까지는 아니고. 아니 저기 후보자를 이제 선출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도봉에서 그래갖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저도 유권자니까 그래서 이제 유세하는 걸 이렇게 좀 듣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200만 후보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그러니까 전 참여당 대변인이셨던 청와대 홍보수석 하셨던 뭐 비중이 있는 인물이죠. 진보당 내에서 보면 이제 이분이 나오셨는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거 민주당 쪽에서 그 인재근 여사 김근태 의원의 미망인이신 인재근 여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원만하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다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둘 다 좋은 분인데 답답해요. 예. 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그 순간 모두가 답답한 무슨 답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비례로 모셔가면 안 되나? 저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예우의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사실은 이제 전략 후보다. 다른 후보들 다 진보당에서 소중하지만은, 진보당에서 전략 후보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한 대여섯 분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좀 출마하는 지역구에서는 조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신경도 쓰고 양보도 하고 이런 모양새가 나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도봉을 저는 예로 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전략 지역구라는 곳에서 오히려 더 긴장이 팍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래 버리니까 진보당에서도 이게 감동보다는 뭔가 이제 도끼가 막 그렇죠. 비장한 이런 막 감정들이 생기고 벌써 감동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들로 자꾸 밀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이제 거친 비유인데 어떤 느낌이 자꾸 드냐면 우리가 국방부에 계속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군 경험 얘기, 꿈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입대를 하면 자대 배치가 되고 적은 전선 넘어 어딘가에 있잖아. 그게 북이 적일 수도 있고 혹은 일본이 적일 수도 있고 중국이 적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실제 적은 어딨냐면 내가 병이면 하사관이 적이야. 내가 하사관이면 장교가 적이야.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한 그러니까 적이 있죠. 그냥 이렇게 이 스킨십 하면서 부대 끼고 사는 사람 중에 미운 게 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야권연대 안의 분열이 이런 양상이라는 거죠. 적은 지금 저쪽에서 철통 태세를 갖추고 비대위가 지금 이 긴장감 서슬퍼런 또 이게 이 박비대가 잔다르크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비장하게 구국의 결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리 나눠 먹게 하고 있는데 그마저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국민들은 이게 오합지졸 아닌가? 속 터져. 이거 막판에 이거 외멸되는 거 아닌가?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 얘기하니까 지난 설 명절에 날씨가 추웠어요. 영하로 꽤 추웠는데 이렇게 이 시장에 애들 엄마가 계란 사와라. 그래서 계란 사러 혼자 가는 거야. 파카 입고 추워. 근데 저 앞에 이렇게 키가 훤칠한 노인네가 하나 서 있어. 그러면서 난 누군지도 모르고 딱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잡더니 제가 명함을 새로 파서 이렇게 주길래 이거 조선일보 구독하라는 아저씨구나. 그 아저씨들이 맨날 이렇게 5만 원 흔들거든요. 현금뿐에서. 그래서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손을 꽉 쥐는 거야. 그 얼떨에 명함을 딱 받고 얼굴 딱 보니까 정몽준 의원이었어요. 저런 재수 없는 경우가. 동작이거든. 그래서 내가 딱 똥 밟았네. 그리고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썩은 계란 안 사려고 열심히 이제 싱싱한 계란을 골라고 돌아오는데 또 만난 거야. 추우니까 이렇게 바람만 보고 막 가는데 또 저 아까 받았거든요. 한 장 더 받으세요. 악수를 2번 했어, 같은 날. 어떡해. 너무 그날, 이게 설명절에 액땜했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시장판을 왔다 갔다 하는 노인네들은, 손 꼭 쥐고 감동을 하는 거야. 나를 그렇죠. 이 추운 날씨에 돈 많은 부잣집, 정몽준 의원이 와서, 손 꼭꼭 잡아주면서, 이게 점자해서 새로 박은 명함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거죠. 야당은 아무도 없는 거지. 왜 없냐? 후보가 결정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날 나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새누리당이 지금 한 달 먼저 선거 전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구에서 야권 후보가 누군지 얼굴도 몰라 지금. 이거 매우 다급한 상황 아닌가? 오늘 그 박비대 얘기도 이제 여기는 개시를 한 겁니다 지금. 동네. 혜림 씨는 어디야? 지역구가? 서초입니다. 서초? 큰일 났네. 여기 버려. 강남 서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강남 서초. 무조건 사표입니다. 그래도 혜림 씨 그래도 강남의 반란표를 보여줘요. 그래요. 우리 조 기자는 어디죠? 종로인가? 저는 종로인데요. 종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도 하셨던 그 김희철 의원이 있는 이제 관악 지역도 참 문제죠. 거기 지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출마를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그 김희철 의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양보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쪽 지역도 좀 정리가 빨리 좀 돼야지 될 텐데,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하는데
이 대표들이 나오는 데는 좀 이게 최소한 그러니까 뭐 배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예의죠. 배려 예의 뭐 예의. 지금 뭐 노회찬 대변인 나오시는 노원도 있고 또 뭐 심상정 공동대표 나오시는 적도 있죠. 고향인가요? 쪽도 있고 지금 뭐 고향 덕양갑 덕양갑이 있고 뭐 이정희 대표가 나오는 관악을 이 몇몇 지역들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이 수도권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5개. 이게 서울에 이제 구가 뭐 한 37개 뭐 수도권까지 합하면 뭐 꽤 되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여러 군데서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 전에 이 야권 민주당 쪽에 주로 이제 가까운 뭐 한겨레 등등 이런 언론에서도 민주당이 평화, 민주, 진보 진영의 맏형답게 작은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담대한 자세로 야권 연대에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 사설, 뭐 칼럼들을 통해서 연일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맏형답게, 이런 지역구들, 관악도 있고, 말씀드렸던 여러, 수도권의 몇몇 지역구들도 있죠. 뭐, 또 호남에도 몇 개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뭐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부산, 경남은 뭐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통 크게, 좀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요 며칠 사이에 창조한국당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또 워낙 이제 군소정당이다 보니까, 1대1 구도에 반대예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 압박을 해서 이제 전국을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야권연대 참여 안 하겠다. 1대1 구도로 이제 자기적으로 만드는 건 민주주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정당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관적인 거지 주체적인 거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야권연대 리더십을 이끌어야 되는 민주당 내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좋아요. 그럼 개별 의원들은 얘기할 수도 있어. 내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럼 그 스스로가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지도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방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 방관이 왜 심각하냐면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지금 뭐 지역구 조정 문제도 그렇고 뭐 정체성 얘기 민주당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구 부분을 조속하게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오늘 2월 20일이고 이제 2월 다 끝났거든요. 3월 되면 이제 뭐 끝입니다. 그냥 쭉 가는 거라서. 그래서 야권연대가 뭐 난항이다, 어렵다, 뭐 깨진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결심하면 돼요. 결심하면.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욕먹기 싫다. 그렇죠. 그래서 아우 정말 국민 경선 왜 해줬는데. 야권연대가 제일 잘 되는 게 대구 경북이에요. 막 깨끗하게 깔끔하게 훌륭해. 처벌하려고 그래.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해도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뭐 예컨대 이거 뭐 꼭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광주하고 전남에서 전북에서 민주당이 한 5석을 쪄줬다. 그렇게 안 하죠. 이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국민들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왜 그렇게 떠들지 마라 이제 이 새끼들 니들. 왜 그렇게 못하냐면 개인배다 여기는. 광 팔아놨거든 광. 아니, 절대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못하면 못해. 지금 딱 보면은요, 서울, 호남. 그러니까 이 서부 라인이죠.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했던 애국전선식 표현으로 서부전선. 서부전선.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 돼야 되는데 뭐 소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부전선 이상 없단가요? 레마르크가 썼습니다. 근데 이 서부전선에서 난리야 지금. 여기가 이 중요한 전선인데. 호남은 건들지 마라. 이게 누구 워딩이죠? 그죠. 호남은 뭐 건들면 안 되고 수도권도 자기들이 잘할 것 같으니까 뭐 경선하자고 그러고. 그럼 결국은 진보당은 영남이나 대구에 가서 출마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유시민 대표 대구에 출마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본인이 가시지? 그러게 본인이 가지. 지금 보면은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뭐 저 진보 당원이어서 또 뭐 진보당 편드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편 많이 드세요. 편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뭐 저는 당파적으로 당에서 이렇게 하면 출당당해. 일단 합리적으로 봐도 지금 진보당에서 무리한 걸 요구한다면은 저는 뭐 저는 비판할 겁니다. 이거 무리하게 하지 말자. 우리도 감동이 없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소탐 대실한다. 근데 지금 기껏 보면 제가 이렇게 듣는 얘기하면 좀 궁색할 정도예요. 뭐 수도권에서 한 5. 왜 5이 한 20개 해야지 수도권에서. 그죠? 수도권 110석인데
나오는 얘기가 뭐 5, 10. 호남에서도 뭐, 그럼 뭐, 진짜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령관님. 뭐 우리 김선동 의원 뭐 이런 분 정도는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죠? 거기는 사실 사실 이 야권의 회오리, 야권 연대 회오리 이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사회생한 게 SY 포포 때문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를 공천을 주면 싸워야지. 우리 장군님 출마하시는데 어딜 감히 기껏해야 뭐 제가 보기에는 서부 전선에서 한 뭐 많이 잡아야 한 15?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합진보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야권 연대주의자 입장에서 나는 이 새누리당이나 MB 치하의 이 5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어떤 정권 교체 우리가 늘 얘기해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형제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민주당이 자꾸 얄미운 게 뭐냐면 진보당은 초지일관한 주장을 해왔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 구걸자로 만들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동등한 눈높이에서 좋아 사이즈는 작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의석수 작을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그에 비례해서 집권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정책적인 경쟁과 화합을 같이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 일단 이겨야 가능한 일인데 이기려면 합치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게 지금 게임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서로 기분 좋게 연대해야지. 왜 일방이 일방을 구걸하는 모양으로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국민을 왜 협박해.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지금 실책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문성근 최고위원이 총대를 맸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피 묻힐 거 묻혀야 돼요. 지금 한명숙 전 총리께서 당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한명숙 총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당내 권력 구조를 재편을 하든가 내지는 이제 책임지는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서로 피 묻히기 싫고 나중에 이제 뒷감당하기 싫으니까 다 그냥 떠밀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답답한 입장은 저도 공감. 하지만 지금 총대를 맬 리더십은 그들밖에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총대를 만약 끝까지 안 맸다. 그러면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한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지겠죠. 하지만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전제하면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을 지금은 리더십을 휘둘러라 이렇게 지지할 때라고 봅니다. 휘둘러라. 아직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진짜 이번 주가 아마 급박하게 데드라인이라고 봐야죠. 흘러갈 텐데 이번 주 이 월 말까지 이번 주가 거의 끝이죠. 이제 이번 주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한 말씀 좀 덧붙이면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잘 되긴 될 겁니다. 실컷 씹어놓고 저 새끼 또 이 말하네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역구 조정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표 들고 즐겁게 4.16 총선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 입장에서 민주당 당원이나 진보당 당원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뭐 이번 선거 결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진보당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은 안 됐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은 작살났으면 좋겠다. 폐기할 수 있는 이런 정치 동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이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좀 정치 동력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망가지는 것도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망가졌다고 무조건 개혁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균형이 필요해요. 가장 황금 비율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펠레의 저주 같은 건 아니지. 그럼 큰일인데요. 얘기하지 말까? 그냥 찍어서 180대 20대 100? 저는 일단은 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금 나눠 드시라고 하시고 민주당 150에 150이 좋습니다. 151도 안 돼요. 딱 150이 돼야 됩니다. 감히 부대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150까지. 과반수가 넘어가면 안 된다. 150에 딱 끊어주고 진보당이 30석을 하는 게 황금 구도가 된다. 180. 그럼 180이 되면서 개헌 의석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독자적으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전국을 끌어가기 힘들고, 뭐,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진보당도 그럴 수가 없는, 이 아주 교묘한 황금 분할 구도가 되면서,
상당히 좌클릭이 심화될 거다. 아, 그렇죠. 그냥 모여 앉아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한나라당 날치기 하는 거. 그냥 저기 민주당이랑 저 통합진보당이랑 합쳐가지고 계속 날치기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우리도 날치기 한번 해보자고요. 국회 문 걸어 잠그고 계속 날치기 하는 거지. 민주당도 진보당을 이제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도가 그렇죠. 되면은. 그러면 계속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보다 개혁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흘러갈 수밖에 없고. 무상급식 날치기, 뭐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이 되는 거하고 민주당 50석, 진보당 50석, 30석을 합쳐서 180석이 되는 건 의미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런 구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아, 행동대장님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비대네 그 새누리당이 그러면은 몇 석이요? 몇 석을 해야 돼요? 예? 100석이나? 120석 보시는 거죠? 119석. 아, 100석 아래로 까야지. 아니, 여기 뭐 저 잡다한 또 있잖아요. 아, 또 다른 당? 예, 뭐 국민도 거기요, 새마을도 해야 되고, 뭐 자유도 선진해야 되고. 오늘 지지율 보니까. 국민행복당 뭐 이런 거. 오늘 지지율 보니까 그 뭐 1.9% 이런 수준으로 확 내려갔더라고요. 종편당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총선 끝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쪽 정당들은. 아니, 뭐, 군소정당이 들어간다면 저는 뭐 좀 이렇게 허경영 씨도 대권까지는 아니어도 좋게 좀 들어가고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저 그거 있어요. 4.11 총선에 바란다.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어. 바란다. 우리 지역구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아, 지역구 어디야? 전용 의원님. 어떻게 할 거야? 전용 의원님. 미치겠어요, 진짜. 전용 의원님 또 되시나요? 아니, 자기가 자기 지역구를 취재해야지. 아니, 그래서 한번 바로 인터뷰 가야 되겠네. 한번 꼭 만나려고요. 손 한 번 꼭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있잖아요. 선거철 되면 현수막 걸리잖아요. 거기 얼굴 박힌단 말이에요. 출근하면서 한 8개를 봐야 돼.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도봉도 만만치 않아요. 신지호. 우리 폭탄지호님. 돌아버리겠어. 하지마. 나는. 가끔 동네에서 돌아가서 본다니까. 나는 20분 사이에 2번 만나서 악수를 당했다니까! 현수막 보는 게 뭐 힘들어? 난 직접 신문도 보고 악수를 당하는데. 아, 요즘에 버스비는 안 돼요? 70원. 이건 아시나? 70원. 저희 제가 사는 종로는 저 이동관이 나옵니다. 센데. 역시 정치 1번지. 재밌네, 우리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이게 실명을 까야 재밌구나, 이게. 정하나 기억구는? 희망이 서초? 희망이 없습니다. 종로에는 지금 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뭐 옛날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조윤선 의원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지금 경합을 하는 거 같아요. 뭐 이동관이가 되겠죠, 뭐. 예, 뭐 민주통합당에서는 정세균 전 대표가 일찌감치 공천 신청을 했고. 예. 그래서 저희 동네도 재밌을 건 같은데 이게 이동관 나왔다는 것 자체로 그 투표 용지에 그 이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로 이게 그 투표 용지 딱 받고 전여욱 이름 석자 써있잖아요. 돌아버린다. 전율이 싸워. 미쳐버린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안 나와요. 이거를 내가 안 찍잖아요. 당연히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안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이게. 맞아요. 또 무서워. 막 찍을 때도 조심해서 접어요. 그렇지. 겹칠까봐. 근데 이게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묻을까봐. 근데 정말 이게 저희 집 바로 앞이 투표소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그 새벽까지 전 출근하기 전에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일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줄이 쫙 늘어서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소름이 돋아. 이 사람들 분명히 다 들어가서 분명히 1번을 찍을 거란 말이지. 참, 혜림 씨 좋은 동네 사니까 우리 동네 어떤 줄 알아요? 투표소 앞에 시장 근처. 투표소 앞에 페인트 깡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비끼 다루끼 있잖아요. 강목들 꽂아놓고 불 떼고 계셔. 그 새벽부터 불 쬐고 기다리면서 언제 투표소 근데 제가 오늘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본 건 이번 선거가 한번 해볼 만한 선거구나 이렇게 느낀 게 하나 뭐냐면 보통 이제 총선 앞두면 언론사에서 격전지를 가라 그런 거 하죠.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그거 쓰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4.11 총선 격전지를 가다 1번 하더니 강남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강남이 왜 격전지지 이게? 보니까 거기 이제 정동영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전현희 의원도 거기다가 이제 공천을 냈죠. 이게 격전지라고 일단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 그렇죠. 강남을이 이런 것만 해도 이번 선거는 정말 해볼만한 선거다. 지금 그런 투사 정신이 필요할 때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 쭉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 회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화 제16화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는 게 이 우리의 목소리를 애국전선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염원과 일반 정서를 다 담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민주당 지도부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인영 최고위원도 여기 왔다 갔잖아. 그리고 많은 접촉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방송을 좀 민주당 지도부가 듣고
직접 그분들이 아니면 보좌역들이라도 듣고 이 메시지들이 좀 전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은 그분들이 군만 전문 방송이어서 그래서 나 진짜 듣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 안 해주면 빨리 잽싸게 움직여서 답답해하는 지점 딱딱 안 잘라주면 나 정치 참여 선언 할 거야 오늘. 이거 우리의 이야기를 민주당이 져버렸다. 그럼 저는 소녀시대당을 만들어서 티파니를 출마시킬 결심입니다. 거기 투표권 없잖아요. 아니야, 투표권 있어. 다 20살 넘었어. 25살 출마는. 10대에 시작했는데 지금 다 투표권이 있어요. 아니, 출마는 25살부터. 출마는? 아니, 무슨 법은 보고 당을 만들어야지. 티파니는 2살밖에 안 남았어. 가능하네? 인영이 형한테 우리 저기 방송 올라가면 멘션 하나씩 보내줘. 이 방송 방송 좀 들어보세요. 인영이 형이 지난번에 야권연대에 기여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다 우리 그 뭐 순천이나 이런 쪽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한 발 빼고 계시냐 이런 거죠. 힘 좀 써주세요. 좀 그래요 좀 지금 뭐 제 트윗으로 자꾸 이상한 트윗이 날라와가지고 저 힘들어요. 야 그때 괜히 뭐 이인영이로 몇 번 해가지고 아니 왜 행동대장님이 밀었는데 왜 그러세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밝히세요. 저 진보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니 그때 이인영 이빠보다 더 나쁜 이빠가 된 거야. 이정 이빠입니다. 공격받고 계세요. 아니 그때 역사의 현장마다 우리 이인영 우리 최고께서 계셨다. 나를 밀어달라 그러면 이 역사를 또 만들어 보겠다 이런 투사를 던지셨는데 정말 큰 소리를 만들어 주시라고 큰 소리를 치셨으니까 그렇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영 밀어주면 역사를 또 한번 바꾸겠다 이렇게 멘트를 했단 말이죠. 인영이 형님 듣고 계시면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 확 좀 쏴줘요 그거 뭐 얼마 한총리 좀 팍팍 밀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늘 야권연대 특집. 오늘 살짝 흥분했어. 처음에는 좀 눈치 보면서 점잖게 시작을 했다가 다들 이제 자기 지역구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막 나오고 막 이래야 돼. 실명 까야 돼. 다 실명제로 해야 돼 이제. 지금은 우리 동네가 최고야. 우리 다음에 꼭 한번 민주통합당에 엑스맨 리스트 한번 깝시다. 우리 다음 방송 때 자기 동네 의원 사랑해요 방송으로 하죠. 다 어떻게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네. 이미 저 민주통합당 엑스맨들은 다 그 신문지상에도 다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김진표, 최인기, 강봉균 이렇게 해서 오늘 신문에 이름이 다 박아버려가지고요. 사설도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사심 고백 하나 할게요.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야권연대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 나온다고 김희철 외 9명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봤어. 찾아가지고 실명 다 써놨어요. 9명 실명 다 누구였어요? 읽어드릴게요. 갑시다 까요. 김희철 관악을, 이동섭 노원평, 고연호 은평을, 이찬열 수원 장악, 수원 장안, 박준 덕양갑, 장영기 광명을, 홍원표 이천 여주, 윤후덕 파주, 노관규 순천 이렇게 있는데요. 호남 순천은 한 분이고 다 수도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야권연대로 거론되는 지역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이 겹쳐 있네요 지금. 막 이제 흘러다니는 것 듣고 이제 발끈하셔가지고들 모였는데 이분들이 야권연대를 안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경선하자 이런 건데 경선하자 하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죠. 전략 공천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게 결국은 내가 꼭 돼야 되겠다. 이게 사심 기자의 소심한 실명까기 낭독이었습니다. 대놓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돌려서 안 하겠다는 뜻이죠. 대놓고는 안 하고 돌려서도 안 하는데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한미 FTA를 자유무역이라고 안 하잖아요. 말은 자유무역 그러니까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 FTA 포도 아메리카 실제 이 구조를 보면 이 거대 이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FTA 하면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경선이라는 말이 참 듣긴 좋아요.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럼 경선하면 되지.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 뽑으면 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지율 5%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보당 후보들하고
또 진보당 후보들이 어려운 음지에서 또 고생하는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간. 이런 후보들하고 나름대로 이 거대 여당에, 거대 야당에 집권까지 해본 이런 경험을 가진 정당하고 자유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보당이 살아남아 올 확률은 불가능해. 사실 지지율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권 연계 안 하겠다는 거야. 흥행을 위해서는 경선이 필요하다면 경선도 나쁜 방식이 아니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선 방식을 띄려고 했으면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미리 했어야 돼. 한참 전에.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합이 물 건너갔을 때부터 야권 연대를 추진해 왔어야 되는데 진보당은 계속 연대의 카드를 얘기하고 꺼내고 기다리고 약속 잡고 전화하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쌩 까고 있다가 이거 무슨 아까 얘기한 대로 50며칠 남은 상황에서 이제 경선하자?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만한 동네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경선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큰 당이 이기죠. 그렇죠. 아니 왜 저 박원순 후보 그 서울시장 후보 결정할 때는 왜 민주당에서 버스 안 끌고 왔어요? 다 끌고 왔잖아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버스가 동네별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통, 반, 뭐 부녀회 이런 거 와가지고 와 투표하면 어떻게 이기냐고 어떻게? 야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광역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예전 지난 11.6 그 박원순 시장 경선할 때 국민 경선 이 뭐 일반 시민들까지 다 참여를 했었죠. 그게 이제 광역이니까 가능했었던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제 그 지역구별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별로 이렇게 그 선거인단을 국민 참여 경선 말은 이제 국민 참여 경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총선에서 국민 참여 경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원 경선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 국민 참여 경선이라 하면 이 뭐 시장 광역 단체장거나 아니면 뭐 대선 후보, 그렇죠. 뭐 도지사 좀 판이 커야지. 쪽수도 좀 이렇게 되고. 돼야지 예 그런 그 국민 경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11.6 박원순 시장 그 당선됐을 때 경선을 보면 민주당에서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되죠. 그 일반 국민들이 몇십만 명씩 수십만 명씩 들어오니까 버스랑 지하철이랑 싸우면 안 되는 어떻게 이게 것이죠. 버스가? 그 경우에 이제 국민 경선이라는 말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맞게 되는 것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총선에서 지역구별로 국민 경선을 하자 이것은 바로 동원 경선 이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그 이 결을 읽으실 때 국민 경선 맞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정말 올바른 경선, 우리가 민주주의에 기반하에서 경선을 하려면 시간을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얼굴을 알리고 자기의 정책 공약을 알리고 그다음에 많은 공청회를 해야 되고 시간과 품을 들여야 되고 그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촉박한 시간에 경선이 무슨 경선이 되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 방식, 동원 방식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원효 씨 모셔오고 싶네. 언제 여론조사하고 언제 당원 투표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물론 이제 10분 안에 경선을 끝내야 됩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조직력 차이가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아, 그럼요. 민주당 조직하고 60년 전통하고 어떻게 안 돼요, 그게. 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면. 잽도 안 되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총선 선거구에서 뭐 국민 경선을 그렇다고 뭐 제가 전부 다 뭐 매도하는 건 아닌데 뭐 기술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비율을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공정하게 되든지 뭐 그러겠죠. 그런 뭐 방식들이 몇 개 이제 조합하는 기술적인 것들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 경선 100%로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좀 그 야권 연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발언들이 쭉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선의 낙선 전문 우리 현석훈 기자가 아까 이 명단도 깐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다 이런 거죠. 야권 연대를 하자 이러면 이제 당장 지역구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그걸 잘못했다고 전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가 개인의 입장마다 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 입장을 내세우는 게 잘못됐다고 누구도 찍어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큰 틀의 흐름에서 지금 전체가 가야 할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분명히 잘못이지. 그걸 왜 잘못 안 했다고 얘기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소심한 복수. 그러니까 왜 큰 역사의 흐름을 지금 저해하면서 나 이거 꼭 놓을 수 없어 이 얘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아니, 거고. 근데 되게 웃겨요. 왜 기자회견을 해놓고 실명 깠다고 난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기자회견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아니, 기자회견을 하는 건 내일 말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한 겁니다. 비밀 기자회견. 아니, 그럼 기사 쓰지 마라, 그러든가, 그러면. 왜 써놨는데 난리 기자회견을 이거 뭐 까만 거 누가 아니고 했나요? 그 9명 이름을 땄다고 항의가 들어온 거야? 네, 뭐 그렇다네요. 네. 제가 전화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 우리 민중의 소리 측으로? 네, 저는 꼭꼭 숨어 있죠. 아니, 이걸 뭐 몰래 취재를 해가지고. 뭘 숨어 있어? 지금 팟캐스트 올리는 아니, 근데 상황인데. 우리만 깠나요? 이름 실명 까는 데는 저처럼 싸가지 없는 기자 아니면 별로 이러지 않아요. 그렇구나. 아니, 기자회견은 다 알리려고 하는 건데 왜 그걸?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아니, 그 거죠. 회견문에다 이름도 넣잖아요, 저 연명으로.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김희철 의원 외, 등 9명? 예, 9명. 예, 이렇게 한 명 이름을 깐 건 뭐냐면, 연예인 이름이랑 헷갈리거든. 그리고 김진표 얘기하면 계속 헷갈리거든. 이게 패닉의 김진표인지, 민주당 김진표인지. 요즘에 패닉의 김진표 싫다는 사람도 많아졌어. 아, 괜히, 이름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를 보고. 엄한 사람들까지 말이야, 피해를 주고. 말 아니죠. 그래요. 오늘 야권연대 얘기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직도 할 말 더 많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은 아마 다음 방송할 때쯤이면은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신 떠들어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구에 이런 엑스맨이 출마한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트위터나 이런 리뷰에 남겨주십시오. 리뷰. 그렇죠. 리뷰에 써주세요. 이제 2월 말이면 이제 정말 본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트윗 멘션, SNS에서 우리 다 받아가지고 정말 이 청취자들의 염원을 지역구별로 정리해서 한번 쫙 까줍시다. 저는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참여도 좀 유도할 겸, 리뷰도 좀 많이 남기게 할 겸 해가지고 리뷰 올리는 데다가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나라당 포함해서 넓게 새누리당 꼭 하면 안 될 사람들 선거를 해가지고 1위부터 10등까지만 영전선을 좀 책임지고 정리를 시키자. 이분만큼은 반드시. 이건 정말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생방송 애국전선 팟캐스트에 리뷰로 남겨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지역구 상황, 이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게 완전히 주관적인 건지 객관적인 건지는 한번 판단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올리면 어떡해. 판단은 해보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한번 쫙 시리즈로 모아서 낭송을 해드릴 약속을 드리니 리뷰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 50일만 이름을 바꿀까요? 생방송 낙선전선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데? 계속 씻는 거야, 계속. 낙선전선. 생방송 무슨 매장전선 이런 거야. 매장을. 우리는 낙선이 목표가 아니라 매장을 시켜야 돼, 그냥. 낙선전선. 괜찮다. 진짜 주가. 한번 특집 기획물의 타이틀을 연구해 봅시다. 그래요. 네. 번외편으로 쭉쭉 내보내시죠. 네, 그렇죠. 2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새벽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16화 미치고 폴짝 뛰는 야권연대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MB각각께서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서 2012년 야권 승리를 위해서 아주 멋진 판을 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거하게 그 판 위에 한 상을 차려서 야권 앞에, 야당들 앞에 차려주셨어요. 놔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 잘 차려진 밥상을 지금 정신줄 놓고 막 걷어차려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겠죠? 국민들이 분노로 차려준 마지막 희망의 밥상을 제발 좀 잘 그냥 드시기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잘 차려진 밥상 앞에서 아우의 밥그릇에 밥 한 술 더 얹어줄 줄 아는 형님의 배려심이 더 풍족하고 감동 어린 우아하고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개 중 7개를 양보할 줄 아는 감동의 정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열불나고 속 터져서 밤잠 설치는 이 새벽, 여기는 야권연대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방부 인증 생방송 애국전선입니다. 애국 오빠들 잘 자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한참 떠든 거를 저렇게 좋은 비유로 간단하게 정리하나? 정리가 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런 거랬구나. 아니, 오늘 우리는 방송을. 2시간 이상 떠든 거지? 뭐야, 이거. 정리하는 애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